해고 is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4월 29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14일째입니다. 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시민 박성미 씨가 올린 글이 화제였습니다. 박성미 씨가 지적한 대목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첫 번째,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몰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지적은 이렇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박성미 씨는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사람에 대해 아파할 줄 모르는 대통령은 더더욱 필요 없다. 진심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관행과 악습에 매몰된 해운 자본의 이기심과 선장 등 선원들의 무책임, 정부의 무능이 합작해 빚어낸 참사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아랫사람들을 윽박지는 데 급급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또한 국민의 공분을 부추기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원로인 박찬종 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석 뒤에는 김효진 PD의 브리핑 코너가 이어집니다. 사고 발생 이후 줄곧 팽목항에서 민간 잠수사들의 수색 활동을 지휘해온 민간 잠수 전문가 황대영 한국수중환경협회 중앙회장을 김효진 PD가 어제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관과 군 중심의 구조활동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가 정리해 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외신 보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외신들은 이번 침몰 참사의 원인, 그리고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 그리고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이 느끼는 슬픔, 이런 쪽에 좀 보도에 중점을 뒀었는데요. 네. 이번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에 직면했다는 내용의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국내 일부 언론, 특히 국민TV에서 많이 보도된 내용이긴 한데요. 해외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이 기사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진도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리겠다며 시위를 하자 경찰 450명이 이들을 막았던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같은 날이었던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경찰이 최루액을 쏘며 진압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두 사태를 보면 27년 전까지 군사 독재 정권하에 있었던 한국에 민주주의가 우려할 만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27년 전까지 한국이 군사 독재 정권하에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현 정권과 독재 정권과의 관계, 이 부분도 좀 언급이 됐습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즈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군사 독재를 했던 박정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 성장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거지만 그 당시의 경제 성장 이면에 있었던 인권 유린 사건들에 대한 비판도 크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예. 또 박 대통령이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했던 김기춘 씨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지적하면서 현 정권과 과거 독재 정권의 연관성을 알렸습니다. 예. 우리 국민 누구나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외신이 특별히 지적을 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 신문은 최근 일어난 몇 가지 사례를 아주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우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시위에도 엄청난 경찰력이 동원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작년 12월에 경찰 4,600명이 철도 파업을 이끈 지도부를 찾겠다며 민주노총 본부를 급습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예. 또 청와대 측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내란 음모를 계획했다면서 당을 해산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의 정당 해산 시도는 195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1948년에 제정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작년에 유엔 인권특별조사위원회 규탄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예가 2008년 31건에서 지난해는 무려 102건으로 아주 크게 증가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특별히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가 치른 적이 있는데, 최근에 네. 말이죠. 이 자체도 공정하지 않았다, 이 비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면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언론이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고 보도를 하면서 결국 자리에서 끌어내렸다고 설명했고요. 예. 그 후에 청와대 공무원이 불법으로 최 총장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 역시 탄압받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죠? 네. 이 기사를 보면 국제인권 및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인 2001년에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시켰다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온라인 글에 대한 검열이 증가했고 또 당시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 160명이 처벌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 이번 세월호 참사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인 선장과 선원들을 가리켜 살인자와 같은 행위를 했다, 이런 발언을 한 걸 보면 한국에서 정당한 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바로 지금이 한국 국민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점검할 시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의 상황, 그리고 뭐 다른 외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한국 정부의 위기로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정부가 97% 넘게 진행된 원전 건설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네. 현재 대만의 원전이 2025년까지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새 원전을 짓고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거센 반핵 시위가 있었고 또 단식 농성을 하는 등 야당의 집요한 반대가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반핵 분위기가 아주 높아진 데다가 특히 대만이 화산 활동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대만 정부는 국민 투표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결국 국민 투표까지 실시하기로 했군요. 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조간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믿기지 않는 뉴스인데 지금 상황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정부 각 부처가 전방위로 언론을 통제한다는 정황. 예. 이게 담긴 정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의 비상대책 매뉴얼. 대형 선박사고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예. 거기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언론과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켜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이죠. 이게 해양수산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이런 식의 여론 교란용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한국일보 기사 내용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가 전방위로 언론을 통제하는 정황이 담긴 정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는데요. 예. 언론의 세월호 관련한 의혹을 통제하고 방송사를 조정 통제하는 등 사실상 언론 통제 문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를 조정 통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방송사업자에게 삭제를 신고하는 등 전방위로 이렇게 세월호 관련 보도와 의혹 제기를 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미디어 오늘이 입수한 방통위 내부 문건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 계획. 예.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진도 현장과 언론의 보도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오보로 판단하고 통제하고 방송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참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축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또 짐작하셨을 겁니다. 아니 언론의 보도 내용과 현장의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요. 아니 구조를 하질 않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 서슴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와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상 최대 규모의 그런 멘붕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언론 기사들입니다. 이 기사의 그 근원을 살펴봤더니 이 관에서 보도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유신 시절입니까? 결국 언론을 통제한다는 건 국민을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고요. 예. 예. 다음 기사도 참 제목만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검찰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이런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자주 섞인 말이죠. 검찰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사고의 원인 규명과 진상조사, 초기 구조와 대응의 문제점 분석, 대책 마련을 위한 항만비리 해부와 여객선 실소유주의 비리 적발까지 이거 다 검찰이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총괄적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검찰 뒤에 숨었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각종 악재를 집어삼키는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성 씨
관련해서 간첩 증거 조작했고요. 예. 또 최동욱 전 총장 뒷조사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자 성추행했고요. 특히 이 국정원으로부터 조작된 증거를 받고 검증도 없이 이제 재판부에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사안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국정원과 공모해가지고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뭐 아직은 일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걸 빼고 검찰도 인정하고 국정원도 인정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보더라도 검찰은 그야말로 덜 떨어진 거죠. 국정원 한번 속인 적 있지 않습니까? 예. 1심에서 중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북한에서 찍은 거라고 국정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제출했다가 또 망신을 당했고요. 그렇게 해서 국정원이 뒤통수 한번 쳤는데 국정원이 그렇게 해서 뒤통수 한번 쳤는데 또 국정원이 가져온 이런 조작된 증거를 있는 그대로 믿고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개망신을 당한 그런 검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검찰은 세월호 국면에서 그야말로 최대의 수혜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부가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유일하게 구조한 사람은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뭐 남재준 국정원장뿐 아니라 이 검찰 조직도 구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야말로 검찰의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그래서 이번 사건을 각종 악재를 집어삼키는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7일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마자 그날 밤 청해진 해운을 압수수색했고 이튿날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어느 수사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세월호 안에 갇힌 승객 구조보다 빨랐던 겁니다. 검찰 수사는 합수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해운 항만 비리,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등으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동안 정부의 역할은 점점 줄었습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에 사고 수습의 모든 것이 담기게 된 것이죠. 사고의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할 전문가 자문위원회조차 지금 검찰이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월호 국면에서 보면은 김진태 총장은 김진태 대통령입니다. 해경과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근무 태만 의혹 이 부분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야 한다면 여기를 가장 먼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네요. 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 민간의 눈이 결합해서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고 사법 처리는 후순인데 해양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검찰이 법의 잣대만 갖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사고를 만들어낸 행정과 국가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검찰이 할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진상조사가 검찰의 수사를 보조하는 그런 장치로만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검찰 수사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 이런 와중에 정부가 규제 혁파 예정대로 진도대로 나가고 있다고요? 예. 이 난중에 이 어처구니 없는 참사 국면에 국무조정실이 그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축하할 일인가요? 모바일 웹까지 개통했다고 합니다. 여객선 선박 연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규제 완화가 결국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 국무조정실이 개편한 그 규제정보 포털을 보면요. 특정 규제를 놓고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법정 코너도 신설을 했는데 첫 번째 공개 토론 주제는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설치입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여기에 올라온 의견을 취합해서 소관부처에 전달하겠다는 건데요. 예. 글쎄 뭐 이렇게 온라인 공개 토론한다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치 안 된다. 이런 결론 난다고 이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치 안 할 겁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와간 지금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치를
규제 혁파 1순위로 꼽고 있다는 이 국무조정실의 의도가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범정부적 규제 완화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에서 지금 국무조정실이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정부는 청와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규제 완화 추진 방침을 바꾸거나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이 대통령 미간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 너희들이 죽였습니다. 예. 네, 어제였죠. 해경이 공개를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에 첫 구조 상황을 찍은 동영상인데, 뭐 구조 상황이라고 좀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포 해경 경비정 소속 경찰이 휴대폰으로 찍은 9분 45초 분량인데요. 49개 주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28분 58초부터 11시 17분 59초까지 주요 장면을 중간중간 찍은 것이다. 해경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편집된 겁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할 내용만 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세월호는 침몰하는 순간 모든 것이 꼬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국내 재난대응 체계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속수무책으로 금쪽 같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준비된 실전 매뉴얼이 전무한 탓입니다. 세월호 사고 최초 신고 시각을 8시 52분으로 말하고 있죠.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비정은 해난 구조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배였습니다. 육지로 치면 경찰 순찰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구조 요원이 없어서 밖에서만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를 보냅니까? 정작 해경 구조 전문 인력인 122 구조대 어떻게 투입됐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70km를요 승용차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배를 탔다는 얘기죠. 아니 이런 국면이면은 초기에 대형 헬기를 투입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출자 수는 늘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해경은 어처구니 없게도 소형 헬기 2대만 먼저 보냈고 이 헬기들은 탈출하라 이런 방송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뭐하러 갔어요 도대체? 촬영하러 갔나? 해경 소속 선박 30여 척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망치 해머를 동원해서 창문을 깨고 줄사다리만 내렸어도 훨씬 많은 탑승자를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정말 좀 화딱지가 나더라고. 그 동영상을 보니까 말이죠. 예, 문제가 최초의 그 신고로부터 구조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다 낭비한 거고요. 예.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시시각각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선원들은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올라탔지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나쁜 선장, 이 나쁜 선원들. 해경은 이걸 공변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동영상을 공개했겠어요? 자, 배가 50도 정도 기운 상태였는데요. 화면 속에 나온 세월호는 말이죠. 선원과 해경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배 안에 들어가서 대피 방송이나 승객 구조에 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배가 크게 기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갑판으로 나오거나 바다에 뛰어든 승객도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해경에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고 있는 선실로 가자고 한 선원도 없었습니다. 선장 이준석 씨가 배가 급격하게 기울었고 승객들이 빠져나오면 조류와 차가운 바닷물 때문에 위험할 것 같아서 탈출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짓을 했었죠. 자기는 왜 나와요? 글쎄 말이에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원들은 여유롭게 구조됐지만 여객선이 60에서 70도로 기울면서 곧 아비규환의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다로 뛰어든 그 승객은 수십 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만 믿고 기다리다가 탈출 기회를 놓치고 배와 함께 차디찬 바다에 갇혀버렸습니다. 구조할 시간 충분했습니다. 구조 못한 거 이거 무능한 선장 선원 탓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해경 이 어마어마한 그런 책임을 사상 최대 규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 해경이 당초에 이거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촬영한 거다. 예.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개로 바뀐 이유는 뭘까요? 절대 공개할 수 없다.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서울시부는 그 의도를 이제 분석했는데요. 해경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교신 내용도 늦게 공개한 데다 이번에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경이 검찰 수사를 의식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 든다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라고 서울신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구조 당시 영상을 사고 발생 13일 만인 어제 공개한 데 대해서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해경이 미숙한 초동 대처로 생존이나 구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인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를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 글쎄요. 미숙한 초동 대처로 생존이나 구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인증한 동영상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어제? 예. 대체 왜 공개했는지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공개했다? 그러기엔 해경의 허점, 무능, 여실히 드러난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편집한 것이다. 예. 이 좋은 것만 보여준 게 이 정도라는 건데 왜 모든 분량 공개 안 하죠? 또 세월호와 진도 VTS 사이의 교신 왜 모두를 다 공개 못하죠? 이 뭔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예. 일부 동영상을 편집하고 숨겼을 것이다. 이런 부분 의혹을 제기한 보도도 있죠? 예, 중앙일보 일면 보도입니다. 자, 해경이 일부 동영상을 숨겼다는 새로운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동영상은 말씀드린 대로 오전 9시 28분 58초부터 11시 18분 4초까지 1시간 49분간 벌어진 일을 기록했는데 공개한 분량은 9분 45초입니다. 해경은 승조원이 계속 촬영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촬영했기 때문에 9분 45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명만 들으면 있는 거 다 보여준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해경이 지난 16일에 공개한 동영상 부분 사진 7장이요. 어제 공개한 동영상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노란 우도 위에 구명조끼를 걸친 남성이 세월호에서 해경 경비정으로 옮겨 타는 장면, 기관사가 무전기를 들고 있는 장면, 이런 장면은 16일 날 공개해놓고 어제 공개한 동영상에는 이게 빠져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경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16일 날 공개한 사진은 그건 스틸 사진입니다. 그때 찍은 스틸 사진이지 이 동영상과는 무관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지난 16일에 공개한 사진, 스틸 사진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진, 알고 봤더니 동영상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동영상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걸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뭔가 불리하니까 이거 공개 안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네, 조선일보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앞바다의 위험성을 이미 정부도 감지하고 있었다. 예.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중앙해양 안전심판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달 26일에 발표한 4월 해양사고 예보. 여기를 보면은 이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진도 해역에 사고 위험이 크다. 이런 경고가 명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보를 또 보면 4월에는 어선, 상선 간의 충돌 사고가 빈발하고 인명사상이 1년 중 9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사고에 취약한 해역으로 진도, 흑산도 인근 서남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예보에는 특히 새벽 시간 정박대에 당직자를 꼭 배치하라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3월 말에 나온 4월 해양사고 예보만 제대로 숙지하고 이것을 이행했다면 이번 사고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게다가 안전운항 관리에 책임 있는 해운조합은 만화까지 냈습니다. 혹시 글로 쓰면은 읽기 불편할까봐 만화까지 냈는데 이 만화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화물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복원성을 유지해야 한다.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박을 잘 해놓아야 한다. 과적을 거부해야 한다. 이게 만화로 만들었으니 이거는 초등학생도 보면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해운조합은 본인의 업무인 운항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화를 만들었는데 만화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교육하거나 지키도록 강제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 만화만 만들고. 예. 이 소식도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신문고에 청해진 해운, 이게 문제 많다. 예. 이런 지적이 올 1월에 이미 그 신문고에 올라온 글을 통해서 제기가 됐다. 이런 보도죠? 신문고는 청와대 신문고입니다. 예.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청해진 해운의 중간관리자 출신인 한 분이 지난 1월에 청와대 민원실 홈페이지를 찾아서 청해진 해운 소속 여객선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임금 체불에 대한 고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예. 뭐 임금 체불권은 일단 빼지요. 나머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일단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내용 살펴보면은 2006년 오하마나호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의 연쇄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배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 성수기 때, 손님들 많이 몰릴 때 정원 초과해서 운항하고 또 이런 정원을 초과해서 운항하는 과정에서 이 운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이렇게 초과해서 운임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이 초과 운임 부분,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슬쩍 딴 주머니에 챙기는 이른바 횡령 의혹, 그리고 불법적인 비정규직 직원 채용 기간 연장, 그리고 일부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의 화물 운임 유용 의혹, 그리고 선내 매출금의 비자금 전용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들은 척만 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미 예고된 참변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선장과 승무원에게 모두 다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비행들이 계속 고발되고 있는 양태입니다. 오늘 청와대 신문고에 청해진 그 위험 고발이 있었다는 내용 일면에 실렸습니다. 청해진 잘 아시죠? 세월호를 운영한 그런 해운업체 이름입니다. 예. 올 1월에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이었는데 이 민원만 제대로 처리했더라도 그렇죠. 4월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기가 막힌 보도도 있습니다. 네. 유병헌 씨 아들이요. 예. 이 사람이 세월호의 이름을 지었고 네. 이 이름을 지은 것 때문에 배가 한번 나갈 때마다 돈을 받았다고요? 일종의 그랬답니다. 상표권 사용료를요? 그렇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게 이름값으로 100여만 원씩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은 유병헌 전 회장의 차남 윤혁기 씨 명의로 상표권 등록이 돼 있고 청해진 해운은 지난해만 1억여 원을 상표권료로 지급했습니다. 세월호는 지난해 100여 회 출항해서 매번 100만 원씩 지급한 셈인데요. 자, 이를 포함해서 유병헌 전 회장 일가가 경영하는 계열사 11곳이 지난 10여 년간 지급한 이름값만 5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 수수가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곧 청해진 해운 대표를 소환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였습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에는 오늘 이종인 대표 그리고 이상호 기자, 진중권 교수에 대한 비난 기사가 있습니다. 멀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자, 이 무슨 기사냐? 세월호 침몰 순간에도 초기 구조 작업도 사후 수습 과정도 현장에는 전문가는 없고 얼치기만 많았다. 이게 제목입니다. 재난 전문가가 아닌 펜대 굴리던 관료가 사고 대책을 총괄한다. 이런 맥락에서 쓴 기사인데, 예. 조선일보가 타겟으로 삼은 새 주체는, 초기 구조에 실패한 해경, 사고 수습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부, 침몰 당시에 그냥 자기들만 빠져나온 선원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선일보 이 기사를 잘 읽어보면 여기에 이종인 대표, 이상호 기자가 나옵니다. 세월호 구조 작업의 방해꾼으로까지 묘사가 됐는데요. 예. 다이빙배를 마치 구세주처럼 홍보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으로 이종인, 이상호 두 사람이 꼽혔습니다. 여기에 슬쩍 거짓 민간잠수부 홍가희 씨까지 엮습니다. 조선일보 수법이지요. 자, 조선일보 또 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이종인, 이상호를 또 엮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회를 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하루빨리 배를 인양해야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광주의 한 목사.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구조 방법을 소개한 이름 모를 자측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이종인, 이상호와 엮어서 이 구조 작업의 방해꾼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예. 사설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예. 한 민간업자가 자신이 개발한 수중 구조 장비인 다이빙벨을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혼선을 빚었다. 그 사람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함의 어뢰 소행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를 부정하고 좌초설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구조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는 현장 상황을 제일 잘 아는 해경과 해군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전문가 아닌 사람들의 말에 실종자 가족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말이죠. 자,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해경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왜 이종인 대표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까? 아울러 이종인 대표가 하려던 다이빙벨을 왜 정부도 따라하려 했는지 이에 대한 해명은 또 없습니다. 예. 정부가 추모 분위기가 불편한 것 아닌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국민들의 추모 움직임을 애써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광역단체에만 분향소를 설치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또 실내에만 분향소를 설치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4년 전 천안함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 당시 정부는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 시민의 왕래가 잦은 곳에 설치하고 시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무능한 정부의 늑장 구조로 인한 참사에 대한 분노가 커지니까 정부가 분향소를 축소해서 추모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옹졸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이면 기사였습니다. 자, 짧게 몇 가지 기사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해운 빌딩. 여기 보면 말이죠. 정부가 지목하고 있는 해수부 마피아, 해피아들이 잔뜩 들어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안에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이 있다는 한국일보 기사가 오늘 일면에 실렸습니다. 자, 서울시 선관위가 새누리당 김기철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지역교회 어린이집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또 강서구 마포고등학교 인근에서 100여 명을 상대로 떡, 음료수, 과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내용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돈봉투를 뿌린 강화군 모 단체 회장 임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신문 보도고요. 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경기도당 사무처 간부들이 만취 상태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 간부들은 반주로 소주 몇 잔만 마시고 길 가다가 취객들에게 봉변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말이죠. 예, 성남 분당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 김용민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2013년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포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3년 9월 26일 357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안이 공약과 달라진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입니다.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2014년 4월 15일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K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13일째인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과연 대국민 사과를 위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본인 입으로 사과를 한 적이 3번 있지만 모두 수석 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이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사과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과의 형식도 그러하나 사과의 진정성도 중요한 것. 윤창중 건으로 사과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 철저한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어떤 사유나 진술에 관계없이 또 한 점의 의혹 없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관련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조사에 협조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윤창중 건 진상규명 제대로 했나? 올 2월 28일 TV조선 미국 연방경찰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되는 5월을 전후해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성추행 사건 9달째, 윤 전 대변인은 여전히 자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모 앞에서 하건 국민 앞에서 하건 사과하면 뭐하나. 그때뿐인데.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둘러싼 우리 사회 현재 양상,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정부의 무능이 대표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혼란의 정점에 선 박근혜 대통령,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이 아랫사람들 윽박지르고 대통령 바로 밑에서 상황을 진두지휘할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명한 채 영도 안서는 총리직을 억지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조금씩 흐려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단초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를 정조준한 정부와 사정당국의 수사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원로시죠. 박천종 전 의원 모시고 현재 상황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예. 공식적으로 사과 없었고요.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긴 한데 현재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께 이 정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이 사과한다고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했지요. 예.
근데 정부를 대표할 권한과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나서서 정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월권 행위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현재의 정 총리뿐 아니라 역대 총리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정부를 대표한다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국무총리 자리는 그 허수아비예요. 그 대통령이 얼마만큼 허수아비에 그걸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헌법적으로는 수석 국무위원이고 대통령의 일테면 수석 보좌관일 따름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후 지금까지 국민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한 점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을 일단 사과를 해야 되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볼 수 없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직후에 뭐 수석 비서관 회의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사과 표명은 없이 정부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데 엄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공직사회에 책임을 묻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선장이 살인행위를 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들은 했는데 정작 사과는 없었단 말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주일 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공개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말을 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하자면 재난 시스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 앞으로 준엄하게 문책하겠다, 유언비어 단속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장의 그 일방적인 퇴선 행위는 이 승객들을 남겨놓고 홀로 떠나서 이것이 살인 행위에 준한다. 이렇게 아주 준엄하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에서 비켜섰지요. 비켜서서 제3자의 입장에 선 것,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시점에 이 구출 대상자 가족들은 그 팽목함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정부의 구조가 늦은 것, 구조 시스템이 잘못된 것, 이것을 대통령이 빨리 고쳐서 빨리 구조해달라고 아주 통곡하고 있었지요. 그게 완전히 대비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사태 발생 이전과 이후로 일단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발생 이전에 이번 사태가 발생되게끔 된 많은 요인 중에는 예. 역대 정권 이래에 그 쌓여온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해피아의 존재, 지금 그러니까 해수부 고위직 출신들이 퇴직한 이후에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의 고위직을 다 차지해가지고 안전검사 등을 적당히 하고 해운회사하고 유착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해피아의 존재 등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생성된 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누적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많은 원인, 근인 중에는 역대 정권에 누적된 게 있다 하더라도 이 1년 4개월 전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1년 4개월 동안 이 사태를 예방하고 그러고 사태 발생 이후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의 아주 중요 공약으로 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고쳐서 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걸 분명히 약속했고, 그래서 예. 이 법률도 개정을 했잖아요. 저는 그 개정 반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안전행정부 그만두면 그냥 두고 안전을 강조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면 되지, 그 글자를 굳이 안전을 행정 앞으로 돌려가지고 안전행정부로 고치면 거기에 따르는 직접 비용들이 있어요. 간판, 도장, 인쇄물, 전부 고쳐야 되는데 그게 한 10억 가까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 대통령이 그런 의지로 그렇게까지 한 것은 좋은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걸 중대본이라고 그런다는 걸 이번에 내가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서 신문방송에 중대본이라고 나오길래 나는 대대본부 다음에 중대본부인 줄 알았다고. 예.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걸 내가 외우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자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그 책임자로 앉아서 이제부터는 이
재난 예방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웠다고 했는데 정작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하나도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유로 말하면 이 전쟁에 대비해서 탱크와 대포를 잘 정비해서 이게 대응 태세를 갖추어 나왔다고 큰 소리를 친 정부가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탱크가 움직이지 않고 대포가 쏘아지지 않는 이런 경우에 비유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 시스템 전혀 작동 안 됐다. 이런 걸 통틀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 30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정수반으로서 1단계로 국민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그 입장을 표명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시기는 이미 1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정호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의는 수용하겠지만 이번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는 사표 수리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일요일 날 아침이었지요. 일요일 아침 10시에 예고 방송이 나오는데 10시에 정호원 총리가 아마도 사의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되는 걸 보고 저는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 하니까 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일괄 사표서를 대통령에 제출을 해서 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러냐고 혼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를 대표하여 이번 그 사태 후의 수습에 잘못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물러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부를 대표한다는 그 말이 건방진 말이고 그렇게 해서 느닷없이 본인만 물러선다. 그렇게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 사의 뜻은 받아들이지만은 정작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런 그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 하겠다 이러니까 청와대하고 이게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하도 들끓으니까 정호원 총리를 일단 방패막이로 쓴 것 같은데 지금 저래놓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수습하는데. 그러니까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 안전행정부 장관 책임자 거의 가동이 안 되니까 이 사태 와중에 총리를 범정부 대책본부장으로 앉혀놨거든요. 그 범정부 본부장 앉혀놓은 사람이 사의를 표명하고 언거주춤한데 그 명령이 그 제대로 통하고 본인이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 책임을 전면에 나서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때 10시에 정호원 씨가 나설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사태 발생 이후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한 이 모든 점에 대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저희 책임을 깊이 통찰하고 이 사태 수습이 어느 가닥이 되면 책임질 사람 분명히 책임지 그러니까 국민이 좀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이러한 방향에서 이러한 대책을 재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많은 시민들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히 시민 박성미 씨라는 분이 올린 글이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로 좀 책임을 안 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하야해야 된다. 이런 글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제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단임 대통령이 뭐 때문에 지지율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지지율이라는 거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태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지율에 신경을 쓰다 보면 꼼수를 부리고 이번처럼 정호원 총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헌법적 원론적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있으면 탄핵당할 수 있지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해서 뭐 그 탄핵 발의난 그 당시
야당이 아주 무리하게 한 게 틀림없지만, 자, 어떻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났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 현저하게 위반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헌법과 법률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헌법 34조의 재난 예방과 국민 보호의 책임을 철저히 다하지 못했는데 그 정도가 절대 다수 국민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나 이번 사태를 두고 지금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서야 된다고 하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대전제로서 현재까지 드러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한 것은 대통령이 일단 한번 고개를 숙이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책임 묻는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요. 예.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데 방점이 있다기보다도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어떻게 이 현재의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그 대안을 빨리 발표를 해야 되겠지요. 예.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 이걸 다루는 정부의 그 시각 중에 하나가 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그리고 그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 방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 책임론을 좀 돌리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책임 있는 사람들 수사하고 조사하는 건 맞지만은 너무 그쪽으로 여론을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부가 얼마나 불신받고 있느냐 하는 방증입니다. 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가 유병헌 씨와 그 가족들하고 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공개된 조난 그 최초의 해양경찰이 찍은 동영상을 보면 갑판은 텅 비어가 갑판 밑에 어린 학생들을 가두어 놓고 꼼짝하지 말라고 해놓고 선장이 팬티 바람으로 탈출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100여 년 전에 임금 시대 같으면 이 사태 이렇게 무슨 재판에 회부하고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랬겠습니까? 그 선장과 선원 그리고 그 실질적 소유자들을 전부 붙들어다가 저 광화문 6조 내거리에서 처단했을 거 아닙니까? 처단. 예? 그러니까 유병헌 씨 일가와 청해진 해운의 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저 아직도 팽목항에 들끓고 있는 저 가족들의 통곡 소리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 가만히 두면 안 되지요. 범법 행위를 저 하늘나라 턱 밑까지도 쫓아가서 찾아내야죠. 그런데 그 수사와 관계되는 보도가 과잉이니까 이건 또 이쪽 정부 책임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보아진다고 하니까 이게 정부가 얼마나 불신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이거 청해진 해운 측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지요. 어째가지고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엄정한 수사에 들어간 거 이것까지도 이런 오해를 받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예. 특별히 박 의원님께서는 그 유병헌 전 회장과 좀 악연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991년이었던가요? 당시 통일민주당 국회의원이실 때 그 유병헌 전 회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젊은 분들은 지금 잘 기억 못할 것인데 23년 전 일이니까 제가 서울 출신 무소속 국회의원일 때인데 그게 이제 그 4년 전 87년에 저기 오대양 회사라고 간판이 걸려 있는 데서 거기 박순자 씨 등 32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들이 그 박순자 씨 등이 아주 맹렬한 구원파 신자였었어요. 그래서 대전 지역 등에서 이 영세민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서 가머니설로 여기에 투자를 하면 세무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이익이 남고 이것은 결국은 구원받는 길도 된다 이래가지고 수백 명으로부터 수백억을 걷어들여가지고 그 상당 부분이 세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이 50대니까 이것이 이 피해자들이 아무리 집단 진정을 하고 고소 고발을 해도 이게 들어먹지는 않고 있다. 90년에 국회에서 50 부정비리 청문회 때
이게 한 의제가 됐었어요. 예. 이런 오대양 사건과 세모 관련 이것이. 그런데 국회가 지금이나 그때나 어정쩡하게 그다음에 건성건성 결론을 못 내리고 그만두니까 그게 이제 91년으로 접어들고 50 정권의 이제 말기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이제 강력한 진정을 하니까 충남경찰과 검찰이 재조사에 착수할 그때의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사체 명목으로 또는 투자 명목으로 꾸어졌던 사람 그 피해자들이 국회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왜 저를 찾아왔냐면 제가 50 시절 내내 제1야당 인권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시점은 내가 서울에서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청문회에서 그 전에 있었던 청문회에 동원됐던 모든 자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피해자들이 진정할 때 가지고 온 모든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가지고 검찰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집단 자살한 데에 유병은 그 당시 목사라 그랬어요. 유병은 목사가 직간접적으로 교사했거나 방조했거나 하는 증거를 나는 찾을 수가 없다. 예. 그러나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글로 세무적으로 흘러 들어갔으니까 국회의원이 나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가지고 그런 부분과 그리고 자금의 확실한 규모 등을 조사를 해라. 그리고 그 시점에서 지금도 언론에 하나 놓치는 게 있는데 예. 그 당시 50 때의 집권당 전두환 정권 때 집권당이 민정당이에요. 민정당. 그런데 유병헌 씨가 민정당 재정위원이야. 민주당 재정위원으로서 당의 표창도 받았어. 예. 재정위원 표창 받는 것은 헌금, 정치헌금이 많은 순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정권과 유착 관계가 있었느냐고 나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예. 유착 관계 있느냐 마느냐면 재정위원을 했는데 물어보나 마나지. 내가 아는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거하고 그 양반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정경환 씨하고 친했던 것도 틀림없이 사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검찰이 우선은 이 유병헌 씨가 재정위원으로서 민정당에 얼마나 헌금한지는 압수수색장 발부해가지고 보면 될 거 아니냐. 예. 내가 무소속 국회의원 야성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민정당에 물어봐야 뭐 가르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그 당시 검찰은 역시 아직도 50 말기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봐요. 이번처럼 전국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청해진 관계, 유병헌 씨 관계 이렇게 해외 재산까지 조사하고 이런 기세로 그때 했다면 예. 제가 이게 재수사에 단초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청해진 해운이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근거를 나는 없었다고 보고 동시에 오늘날 이런 비극이 없었다고 봐요. 예. 그리고 91년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나는 국회를 떠나게 됐고 그 유병헌 씨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나를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처음에 1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예. 박찬종 의원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자신이 구속되고 세무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줬기 때문에 이걸 각 언론사에 사죄 광고 비용으로 약 20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결과는 기각당했지. 그게 제가 잘못이 있어 그러면 받아들여졌겠죠, 법원에. 예. 그럼 나는 파산했을 것이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박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 정부에 대해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교황을 비롯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심지어는 일본의 아베 총리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위로와 위문의 말을 하고 이게 조난 구조에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외신을 타고 이 보도에 접했을 때 감사하긴 하지만은 창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어. 특히 아베 총리가 우리에게 위로와 위문을 하고 기술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겠다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20년 쓰고 고철이 된 배를 고철로 팔았더니 한국은 갖고 가가지고 그것을 증개축을 하고 안전검사도 적당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 나고 너희 나라가 국가 경영 능력도 없는데 우리 보고 자꾸 손가락 대라면서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고 이제 그만해라. 이런 자만심이 자랐지 않겠느냐. 예. 그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 창피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가가지고 무슨 압축 성장을 빠른 시일에 하고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 말 하면 안 돼요. 압축 성장의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민주화가 됐다고 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직 정치인 뭐 나 같은 사람 다 포함해가 전현직 정치인 그리고 재벌 대기업가의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도덕적 규범을 제대로 지켜서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갔다면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 그 뉴욕타임스나 포브스지나 르몽드지가 우리를 조롱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 한국은 이 썩은 리더십이라고 포브스지는 대기업가와 선장이나 똑같이 그리고 르몽드지는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면 이번 이 사태는 한국 정부가 침몰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우리가 무슨 정진국을 벗어나서 3만 불 뭐까지 도달해가지고 선진국 문턱에 섰다고. 선진국 문턱에 선 꼴이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제가 남 탓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 잘못이 있죠. 저도 다 책임 있죠. 국회의원 여러 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과거 현재 지도계층들이 집단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선봉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선봉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이 방송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찬종 전 의원 모시고 서울로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 또 태도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2013년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포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3년 9월 26일 357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안이 공약과 달라진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입니다.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2014년 4월 15일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K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13일째인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과연 대국민 사과를 위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본인 입으로 사과를 한 적이 3번 있지만 모두 수석 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이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사과의장으로 활용한다면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과의 형식도 그러하나 사과의 진정성도 중요한 것. 윤창중 건으로 사과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 철저한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어떤 사유나 진술에 관계없이 또 한 점의 의혹 없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관련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조사에 협조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윤창중 건 진상규명 제대로 했나? 올 2월 28일 TV조선. 미국 연방경찰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되는 5월을 전후해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성추행 사건 9달째. 윤 전 대변인은 여전히 자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모 앞에서 하건 국민 앞에서 하건 사과하면 뭐하나. 그때뿐인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 및 구조 상황에 관해서 쟁점별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현 시점까지의 수색 및 구조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 있죠. 네. 민간 잠수사들의 투입을 둘러싼 논란. 이게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이 팽목항 현지 민간 잠수사들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지휘해온 한국수중환경협회 황대영 중앙회장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예. 약 7분 정도 인터뷰 분량이 되는데 일단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현지 분위기도 한번 좀 같이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팽목항에 계속 계십니까? 네, 서울 왔습니다. 아, 올라오셨어요? 예. 예, 그 기상 사정 때문에 어떻게 철수하셨어요? 예, 지금 기상 악화로. 네. 너무 서울에 지금 할 일이 많고, 밀린 일도 많고. 네. 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다이버들을 빨리 모집을 해야 돼요. 다이버들을 모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장기간 가니까, 이게 그냥 사체인양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날씨도 나쁘지 앞으로 장기간 하려면은 예, 베테랑 잠수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민간 구조는 항상 그 확보를 해놓으려고 하지요. 아, 그러면은 현장에서 가장 최근에 그 물속에 들어가신 거는 언제였나요? 저는 물속에 들어가질 않고 네. 물속에 들어가는 분들 안전과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와 네. 위에 텐더라고 그래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네, 네. 그 물속과 우리가 그 교신을 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그 위에서 그런 일을 저는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제 그제 한 2, 3일 전에 그 들어가신 분들 지휘도 계속 하셨던 건가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들어보신 물속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모니터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통신 장비가 밴 영상, 통신, 네. 호흡할 수 있는 장치 이런 케이블을 다 연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물속 상황이 다 보여요. 모니터를 통해서. 예, 예. 엉망진창이죠. 장애물도 많고. 엉망진창이라면은 한마디로 상황이 안에 장애물이라는 것은 예. 선박 안에 있던 모든 집기라든지 예. 그 가로막고 있는 문이라든지 네. 안에 있던 모든 집기들이 네. 그 겹겹이 그냥 막고 있으니까 그걸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그러면은 그 객실 내 그 방들 출입문 같은 거 여는 것도 여전히 힘든 상황인가요? 그렇죠. 어두운 데서 눈 감고 자기 집 아파트에 쉽게 얘기해서 현관부터 안방까지 들어갔다 나온다고 눈 감고 들어갔다 나오라. 자기 살던 집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아,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지금 어제 그제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조류는 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조류 상황이나 기상 상황은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요게 지금 가장 물때가 가장 살이 때거든요. 네. 그렇죠. 요게 최소한 네. 이게 좀 줄어들려면 12물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날짜로 치면은 이게 돼야 약간씩은 그래도 좀 기상 상황에 좀
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하여간 물때가 그때는 가야 그래도 조금 네. 이게 좀 낮을 거예요. 뭐 한 일주일은 더 이런 상태일까요? 최소한 금요일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제.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예. 그러면은 금요일이 지나면은 좀 한 번에 확 좀 좋아지나요? 아니면은 낫죠, 지금보다는요. 예. 네. 좋아진다고 해서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네. 유속이 초당 2.4m, 2m 이상 발생되던 게. 네. 초속 1.5m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네. 그때 되면은 어떻게 회장님도 다시 투입을 하시나요? 그럼 그때 이제 저희들이 투입해서. 네. 하여간 빨리 저희들이 안에서. 네. 저희들 재투입을 요구하면은. 네. 저희들이 항상 투입할 수 있게 준비하느라고 올라왔습니다. 이 정비를 새로 좀 하시러 잠깐 빠지신 거군요. 예. 거기 팽무강에는 있어요. 우리 집행부들이, 간부들이. 네. 저만 왔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지난 23일에 이제 해경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 지적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럼 작업을 하신 거는 대체로 어떤 작업이었습니까? 언론 보도 보니까는 가이드라인 더 길게 있는 작업도 하셨다고 하던데.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말았어요. 쫓겨났어요, 한마디로. 다시 쫓겨나셨다고요? 그거 하고는 쫓겨나서 나온 거예요. 날씨도 나빠지고. 네. 네, 그것도 날씨도 나빠지니까 나온 거죠. 그때 해경이 민간 잠수사분들 배척하고 있다 이런 주장 하셨는데, 네. 그럼 그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저희도 제대로 맘먹고 하려고 했는데, 네. 또 날씨가 이렇게 나빠지고, 네. 네, 이래서 나왔는데 또 이제 봐야지요. 협조를 정식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지 어쩌는지. 조금은 달라졌습니까, 그래도? 태도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후에 네. 정부에서 예. 정식으로 민간 잠수부를 네. 지휘할 수 있는 통제부가 빨리 돼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관군 통제하고 지휘하던 라인 그대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예, 민간 잠수사분들까지 한 번에 규합해가지고 컨트롤을 그렇지. 제대로 할 수 있는 뭐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다는. 자꾸 이제 거기서. 예. 우리가 배제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우리는. 그런 주장을 직접 해보셨나요, 해경 측에? 했죠. 많이 했죠. 대답이 어떻게 돌아오던가요? 우리 정부에서 고위 측에서는 자꾸 관철이 안 되니까, 우리 목소리가 거기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네. 언딘마린이란 업체 있잖아요, 회장님. 네. 예, 거기 중심으로만 배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도. 거기서 배타적이고 거기 중심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잠수사들은. 그게 지금도 현재도 며칠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인양 말씀하셨는데, 네.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양 시점에 관한 얘기도 좀, 오가나요? 어떻게요? 배 인양하는, 그냥, 세월호 선체 끌어올리는. 많이 나오겠지요. 좀, 갈수록 좀 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나요? 모르지요, 그건, 제가. 회장님 보시기에, 회장님도 어쨌든 전문가시니까. 아니, 저는 모르죠. 전문가가 사람들은 인양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건 여론인데, 그 여론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방식으로 수색 작업 계속하는 거. 그걸 제가 말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무튼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전후로 해서 다시 내려가실 거고,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다이버들이 현장에 좀 대기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로 올라왔습니다. 네. 어떻게 좀 많이들 모아지고 있나요? 협조하시는 분들? 굉장히 워낙 잠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 아마 쉽게 참여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황대영 회장의 말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현 상황, 일단 수색 환경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는 겁니다. 예. 가뜩이나 이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어제 사고해역 유속이 시속 2.3m까지 빨라졌는데 오늘부터 이 지역이 사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리는 밀물하고 썰물, 수위차가 커서 조류가 가장 빨라지는 그런 시기를 일컫고요. 적어도 금요일이 돼야
최소한 금요일은 돼야 상황이 좀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황대영 회장은 하기도 했고요. 예. 안 그래도 요 며칠 시신 인양 성과가 눈에 띄게 줄어든 판인데 더 악화된 여건 속에서 이 수위를 흘려보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시점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황대영 회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선체 인양 작업이 시작되면 지금처럼 가이드라인 한 개당 2명씩 교대로 잠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잠수사들이 한꺼번에 잠수를 해야 하는 쪽으로 상황이 바뀌겠죠, 당연히. 예. 예, 황대영 회장도 그런 언급을 하면서 잠수사들을 좀 더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정부 쪽에서도 같은 취지의 협조 요청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서 들으신 대로 황대영 회장도 말을 좀 많이 아끼더라고요. 예. 근데 어제 국민TV 뉴스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네. 진도군청 지하에 네. 인양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해경과 네. 또 말씀하신 그 언딘 네. 이 민간 잠수업체 네. 여기가 같은 공간을 쓰고 있다. 네. 정부의 움직임도 이 인양 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인양에 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무척 조심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 이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고명석 대변인이 이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걸 전제로 언젠가 인양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도 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고명석 대변인의 말하고는 별개로 해경이 이미 지난 21일에 조선 및 해양공학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를 가졌다는 얘기도 이미 나와 있죠. 예. 예. 해외에서 전문가가 들어와 있다. 네. 현재 활동 중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전문가 얘기인데 선체를 인양하는 게 전문인 일본 민간업체 베테랑 전문가 한 명이 이미 지난 22일부터 들어와서 상황을 점검 중이다.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근데 지금 한일 관계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예. 이런 탓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우리 정부는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이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그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간과의 비선 접촉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시점, 네.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을 좀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언제 인양을 하고 누구를, 어느 인력을, 어느 장비를 얼마나 투입하느냐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 잠수사들의 잠수 방식이 인양을 위한 쪽으로 이미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관해서 정부가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태반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뭐라고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그저 흘러나올 뿐인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나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실종자 가족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거의 유일하게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실종자 가족들과의 대화라는 게 겉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명분인 것 같지만은 사실 그분들이 전문가 아니죠. 예, 또 정부가 그분 한 분 한 분하고 일일이 대화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의 설명 듣고 그걸 그대로 수락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의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오용 또는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민간 잠수사 투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늘도 확인이 됐죠. 네. 오늘 황대영 회장이 또 언급을 했죠. 민간 잠수사 투입 문제 여전히 원활하지 않고 갈등이 있다는 건데 정부가 이런 기조를 밀어붙일 때 명분으로 삼았던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실종자 가족들이 그러길 원해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주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실종자 가족들 지난주 후반에 정부를 향해서 민간 잠수사 투입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주영 장관 멱살도 잡혔죠. 예, 제가 취재해본 바로 실종자 가족들 중에서 민간 잠수사 투입 문제를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나 다름없고 우리 뜻대로 일단 해보겠다 이런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한 실질에 있어서
거짓말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러면 또다시 갈등과 혼란만 커지고 끝내 실종자 가족들만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겠죠. 정부는 지금부터라도요,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 과정,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실종자 가족들과의 논의 과정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속하게 검증을 받고요, 이를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언론도 진짜 지금까지 말이 너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다시는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를 좀 하고요,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대책본부가 진도군청에서 브리핑하고 나눠주는 종이 그대로 받아 쓰고 이런 거는 현 시점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마무리는 박성미 씨의 글을 좀 더 소개하는 것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리더가 평소에 사람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던 사람이라면 밑에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리더들, 평소에 사람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한번 되짚어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